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고정 멤버들 대장남에 모시고 얘기를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김종대 전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발로 뛰는 현장 기자 장윤선입니다. 뭐 얼굴 좋아요. 그렇게 네? 밖에 있으면 까맣게 탈만도 한데. 아, 비비크림을 많이 발랐나 봐. 화장도 세게 했어요. 요즘 좋아요. 안산에서 왔다 갔다 1시간 10분, 1시간 10분. 네, 2시간 20분. 아니 이게 총선이 지나도 이렇게 네. 현장 출연 안 끝납니까? 취재 편의점은 이거는- 쉬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4.16 정말, 행사 예. 갔다 오신 거죠? 네, 4.16 네. 10주기라. 네, 오늘 이제 그 저희가 또 지난번에 들어온 광고 또 한번 소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네. 네. 네. 가고 그 본격적인 이슈 살펴보기 전에 저희 경향TV에 들어온 광고부터 전하고 갈 텐데요.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발이식병원 모션 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절개 무삭발 방식을 최초로 개발해서 티나지 않는 모발 이식, 절개하지 않아 빠른 회복이 가능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퇴근 후 모발 이식을 하고 내일 당장 출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거품 뺀 합리적 비용에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우리 일정 많은 달마도사님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머리털 자꾸 빠져. 이 사막화 현상을 보라고. 뭔가 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 녹색 전환에 다시 그 녹색 정의당 아니야 내가. 네. 네. 녹색- 사막화는 안 돼요. 여기에 이제 경향TV 시청자는 특별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강남역 10번 출구방에 모션 의원으로 오셔서 무료 상담 한번 받아주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02-533-5882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달마도사 네. 김종대 의원님이 전해주는 달마도사 깨달음의 한마디. 한마디. 뭐딩 나왔어?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이 자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이 어떤 정체성의 시대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이제 건강, 나의 또 만족, 행복 이러다 보니까 자아가 너무 과대 성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말입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은 나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셔야 돼.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릴 때 그걸 무아지경이라 그래. 우리가 뭐에 깊이 몰입을 한다고. 뭐 게임에 몰입해도 좋아. 그럴 때 그걸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속세를 떠난 느낌. 내가 뭔가 어떤 하나의 역사와 세계와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 소속돼 있다는 몰입해 느낌을 있는 가지면서 느낌. 네. 몰입하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의외로 이게 행복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런데 내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내가 쭉 들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가와 사회와 역사 속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쪽팔려서는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놓지를 못해. 자꾸 내려놓질 못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만한 담화가 나온다 이거야.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심리의 치료와 그 회복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권유는 뭐냐면은 내려놓기 또는 내맡김 이런 걸 잘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걸 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상. 네. 아상. 네. 나의 생김새, 나의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건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날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내려놓김 또는 내 맡김 보다 큰 질서 역사에 나는 이 한 몸을 나 자신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명예는 더 큰 질서 속에 나를 맡긴다. 순리에 던진다. 네. 맡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맡기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내 참나가 완성되는 건데 이 참나를 에고라고도 해.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내 맡김으로써 음. 사람이 품이 넓어지고 적과도 대화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쓴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이 마음의 여유는 나를 내려놓는 데서 생기는 거다.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개방적으로 바뀐다. 심지어는 내 몸도 내게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가 자연에서 왔듯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몸도 심지어 내 것은 아니야. 이거 다 돌려줘야 돼. 이 자연 속으로. 세계 속으로 우리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는 것은 이렇게 집착할 만한 대상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아. 진짜 달마대사가 되셨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네. 사라지는 거야. 초월이야. 초월. 그러면 이번 담화를 하기 전에 이런 어떤 나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국민 속에 국가에 역사에 던져야겠다. 네. 나를 맡기자.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국민들이 하시라. 또는 어떤 사회가 하시라. 국가가 하시라. 이렇게 해놓고 담화문의 초안을 잡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안 나와. 저렇게 안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맨 앞줄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국민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동시대 국민으로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듣고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비판도 수용하고 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특검보다 더한 거라도 받겠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전에. 이제 특검 하게 해달라고 사정할 거다. 진짜 어려워지면은. 그런데 그런 게 뭐냐면 이 현명한 아상에 이 자아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이 마음을 버리질 못하는구나. 내려놓질 못하는구나. 이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행복 중요하죠. 내 개인의 자산도 중요하죠. 또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이요. 내가 어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 그 허상 여기에 집착하는 거 이걸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내려놔봐라. 잠시 떨어져서 무아지경에 빠져봐라. 보람 있는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 자신을 잊는다.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게 바로 무아지경인데 그런 큰 행복을 더 맛봄이 어떠하신가? 이게 오늘 내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을 필요 없어. 내가 죽비로 내려치려고. 네. 박수 한번 쳐도 됩니까? 죽비로 내려치는. 아니 다음에는 죽비에 한번 죽비를 준비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 아상 결국은 그 나에 대한 집착을 왜 놓지 못하는 걸까요, 장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 어제 사실은 그 이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어제 뭐 열심히 또 여권을 알아보셨겠죠. 취재했어요. 막 예. 취재를 했더니 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어제 그 취재했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에?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민생 토론을 무려 24번이나 하고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얘기했는데 정부 부처 장관들 뭐 했냐 이거야. 장차관들. 당신들 똑바로 일했어? 안 한 거 아니야. 이번 총선은 왜 실패했냐?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 있는 장차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 아니냐. 첫 번째.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종이 다 민주당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심지어 했는데.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했죠. 네. 네. 투표율이 70%나 되고 말이야. 당신들 뭐 한 거야?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뭐 한 거야?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360도 셀카만 찍었지 뭐 한 거야? 모든 게 납득이 불가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또 측면이 있으니 전 정부 출신들이 여태 300명인가 400명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사회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여러 여러 가지 위원회 사회재단체. 예예예 네. 그 사회재단체가 네. 300에서 400개 정도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아직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여태 있다. 이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무원들 장차관을 네. 포함한 고위 공무원, 공무원들, 네. 자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 네. 그리고 세 번째 전 정부 출신 인사들. 내 탓은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권에서 전해주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매우 또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렵고 나는 억울하다. 이 결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법률수석실을 신설한 다음에 사정태풍, 사정강국을 해야 되겠다. 일단 공직기강부터 똑바로 오늘 보니까 오늘 또 점검해야 얘기 되는 있어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말미에 포함이 공직기강 돼 점검이. 있어요. 네. 공직기강 점검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보면 국정 운영의 기조는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살짝 미흡했다, 모자랐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세밀하게 챙겼어야. 뭐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뭐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뭐뭐뭐 했지만 뭐뭐뭐뭐 했다. 이런 식의 문장 구성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정말 지난 2년간 열심히 했다. 근데 억울한 거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추가 사과가 나왔어요. 그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끝인데 막 난리가 나오고 언론에서 비판 나오고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러니까 추가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을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야당하고도 적절한 시점에 만날 수 있다. 2차, 3차 여진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 박성민 그 민 컨설팅 네.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국민이 100을 원하면 한 150 정도 해야 되는데 꼭 60에서 70만 한다. 그래서 계속 욕을 먹으면서 쫓아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진짜 정말 잘못했고 앞으로 진짜 철저한 반성을 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거 A4 6장입니다. 그 10포인트로. 네.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공허하다. 네. 그냥 열심히 하겠다. 네? 열심히 앞으로도 뭘 기존에 해온 열심히 대로 하겠다. 세심하게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참 바로 답답합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과나 이 혁신 또 뭐 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기존의 나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예요. 그걸 내가 아까 깨우쳐드린 거야. 기존의 나를 허물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 검사고 나오는 집착의 이게 감성입니다 이게. 네? 아니 이럴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음. 자기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집이 세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보면 검찰총장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일가를 잃어봐서 그런지 뭐 계속 달려보는 겁니까? 그냥 대통령이니까 네, 끝날 때까지. 그렇죠. 계속 달리는 거죠. 저기 오늘 아침부터 벌써 표시가 나오던데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다 아침에 YTN 라디오를 갔는데 네. 그 배승희 진행자가 네, 벌써 네. 질문이 이러더라고. 45대 50이다. 그러면은 5% 차이인데 이걸 참패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45대 50이라는 게 무슨 아니, 말이에요? 아니 그 민주당 우리가 50, 투표율로 따지면 저- 이제 여야를 어, 구분했을 때 국민의힘 지역구별이 아니고 45니까. 총량을 따지면 그렇다는 아, 건데. 5%진 거다 5%. 그러면 5%진 거면 뭐 많이 진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5%지만 옛날 같이 후보자 숫자가 많지가 않다. 옛날엔 담벼락 벽보 읽는데 10분 걸렸다. 7, 8명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완충지대가 없다. 없죠. 예. 그래가지고 많아야 두셋, 4명 되는 지역구 많지 않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5%가 아니라 이런 소선거구제에서 이렇게 양당 중심으로 후보자 나오는 선거에선 3%만 뒤져도 참패다. 앞으로는 그런 선거판이다. 그렇죠. 3%만 이겨도 200석을 바라보는 이게 새로운 선거판이야. 평평해졌어. 굴곡이 없어. 중앙지방 시차도 없고 그런 차이다.
아니 그리고 대본에 나오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0.73? 1%도 안 났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를 음. 전부 다 이렇게 스테이크홀더 다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어떻게 중대선거구제로 뽑아야 돼요? 결선 투표제가 있잖아. 한 사람만 투표제.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결선 투표는 필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저는 민의를 수용하는 태도.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면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대파 875원 가격 몰라도 돼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대파 들고 나가가지고 사전투표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맥락을 전혀 읽지 못하고 거세한 가운데 내가 뭘 문제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국민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이거는 끝도 없는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국민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국민과 싸워서는 정치인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대통령은 굉장히 위에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하란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네? 국민의 신복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21세기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런 원고를 어떻게 대통령이 오케이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본인이 안 고쳤으면 더 문제인 거고 그 자산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찍었던 집값을 낮췄다. 내가 그러나 했다는 거예요.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거는 자산 소득자와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서민들은 못 챙겼다고 자인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 얘기할 때 똑같은 논법이 나와요. 네. 저는 이게 두 국민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선거 투표한 사람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양분법인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디스하는 거거든요. 예? 25만 원 지원.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라 미래를 망쳐진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 대통령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국민으로 확실히 나눕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화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좋아하는 국민과 나를 비판하는 국민을 구분짓고 나누고 그러니까요. 차별하는 예. 거예요. 저는 이런 인식이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야 이런 분을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왕정국가예요? 아니 뭐 모시고 살아 모시고 뭐, 모신 왜 척도 대통령이? 없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뭘 어떻게 저기 이제 계속 앞으로 다가올 최상명 특검이라든가 여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고 일관되게 야당이 결과를 만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아까 직전에 그 박지원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원내 수석을 2명 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서 자당 안에서 통제하고 지휘하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원내 수석과 나머지 야당과 공조 업무를 능히 수행해낼 원내 수석 1명 더 둬야 된다. 이렇게 업무 분장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네. 뭐 원내 대표, 원내 부대표 이렇게 네. 많이 했던 거고.
원내대표가 머리가 둘이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네. 부대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법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연합 정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범야가 192석이나 되고 또 야권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해진 세력이 원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뭐 그 경우에 따라서 따로 또 같이 협력하고 또 연대하고 또 때로는 토론하고 싸워야 되는 대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과거의 뭐 연합정치 파트, 뭐 연대사업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담당하는 실무자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건 원내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일단은 저기 선거에서 윤석열을 심판한 거는 어느 정도 이번에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2대 국회에서 이 192석으로 뭘 할 거냐? 이거는 뭐에 써먹는 자산이냐?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좀 정확한데 나는 이제 윤석열식 가치 체계를 청산하고 심판하는 단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192석도 나같이 이렇게 깨달은 192명이냐? 어? 아니면 어리버리한 192명이냐? 중생들이냐? 이런 경우가 다른겨.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식 가치 체계에 대한 심판이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노체트형 저 자유주의자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칠레에서 1973년에 아옌데 정권을 전복하고 등장한 피노체트가 했던 일은 시장의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죄악시하고 거기서 사회적 이익 집단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은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대상이 노동조합과 언론 시민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기관과 어떤 그 저 포괄적인 어떤 통치가 이어졌는데 피노체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시장 경찰관이라 그랬습니다. 시장 경찰관. 시장 경찰. 그러면서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면서 기업가의 자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을 산 그 유명한 하이에크가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노체트의 사례를 가지고 저기 레이건과 대처 수상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것이 80년대 신자유주의였고 대처 수상은 사석에서 항상 하이에크의 책을 권했다고. 이 책 꼭 읽어라. 그리고 그 전에 프리드만이 쓴 선택할 자유를 윤 대통령은 대학 1학년 때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인데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제 시민권, 사회권을 얘기했죠. 네. 이건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복합 위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4월부터 이제 민생이 쓰나미 같은 위기에 직면하는데 자칫하면 지금 국가가 1997년 시나리오로 갈 수 있어요. 그해 초에 한보 사태가 일어나고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연말에 국가 외환 위기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를 못했고 그 기능이 고장나 있었다. 오늘 대통령 담화는 우린 다 잘했고 물가도 막았고 부동산도 막았고 금융도 막았고 다 됐는데 단지 전달만 덜 됐을 뿐이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상황을 위기로 안 보고 나는 여전히 피노체트식 그 자유주의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노선이 연말쯤에 가면은 이게 저기 외환 위기가 될지 뭐 부채 위기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터져.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시기고 위기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서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겠다는 이게 야당의 필요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야당은 이런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이 망상 아집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그 가치 체계에 대한 심판은 또 지금은 이제 구상을 하고 22대 먼 미래까지도 이걸 걸 갖춘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도급이 될 거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틀간을 이게 그 보수 언론 칼럼들을 보면 어제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오늘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 똑바로 해라라고
일침을 날리고 예, 있네. 일침을 날리고 있어요, 연임. 근데 들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상 일단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도. 그러니까 뭐 화는 나 있고 억울하긴 하지만 이 사나운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긴장을 하는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막 좌불안석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메시지 관리도 잘 안 되고 똑똑맨은 대응- 강아지 마냥 그러니까 대응책도 똑부러지게 못 나오고 막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됐던 것에 이어져서 계속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건 괜찮은 건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위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디서 터질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묵 숫자 얘기하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던 대로 그냥 하라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간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당장 오늘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어요. 물론 이제 1,480 얼마로 떨어졌지만 그리고 유가 또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쓰리고가 다시 또 시작이 되는 네, 거예요. 고물가까지. 고물가, 네. 고환율, 그다음에 고유가, 네. 고유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야당인 것 같아요. 범야권 192석이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라도 위기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야권이라도 당신들이 좀 힘을 가지고 세력 균형을 좀 맞추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황은 저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더 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확고부동한 리더십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저희가 또 이제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장윤선 기자의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취재 그 최강자죠. 이제 너무 가져가지고 이제는 뭐 서로 PR이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면 다 알아보죠.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네. 오늘도 네. 장윤선 기자의 현장 막전 막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그 경향 저 국어영의 정치비상고 오기 전에 안산의 그 세월호 참사 벌써 10주기입니다. 10주기 그래요? 이제 기억식 네. 그러네요. 행사하기 전에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현장에 정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왔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그 제 야당 당선인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김예지 의원을 포함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온다고는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는 못 봤습니다. 근데 왔겠죠. 왔겠죠. 네, 예, 왔겠죠. 오늘은, 그래서 네. 오늘 뭐 제 정당 대표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못 왔어요. 이재명 네. 대표는 재판이 오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만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을 텐데 재판 때문에 못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참 정말 잔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터져 나왔는데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가 어땠습니까? 재판 여러 번 받으러 나갔죠. 예, 네. 재판 받으러 3번이나 출석하는 바람에 실제로 전체 13일의 기간 중에 -3에서 열흘밖에 못 뛴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14일을 다 뛰고. 그러니까 출발선이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재판 받아야 돼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발을 묶어두고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유가족들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인데 아직도 이분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10년 전에는 세월호 노란 그 배지만 있었다면 옆에 하나 더 붙었어요. 보라색 리본이. 이건 바로 이태원 참사죠. 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연대에서 길거리에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삭발하고 오체 투지하고 오체 투지하고 삼보일배하고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목소리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엄청나게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대표 시절부터 자기들하고 같이 광화문에서 연대해서 네, 농성도 단식하고. 하고 단식도 하고 함께 싸웠고 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 모셔가지고 함께 만났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의회가 바뀌었어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내규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보를 내놓지 않아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자료를 네.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서둘러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자료를 다 대통령실 자료를 묶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는 바람에 봉인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우 세월호 참사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때 뭐 그만하지 뭐 여태까지 그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세월호 유족들은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못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 이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핵심은 어떤 그 국정원, 특히 이제 정보기관 이런 데서의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내부 조직 논리 이거에 따라서 자료를 안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을 보위해야 되니까. 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능력 이게 이번 범야권 192석이 좀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정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다 다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히 진실규명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 개정부터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 개원하면 다시 또 이 네. 법안을 만들어서 또 요구를 할 거고 또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22대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해도 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다시 또 재의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2대 국회는 반드시 싸우는 국회가 될 거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그다음에 진실 규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취재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 우리 의원님도 그 세월호 참사와 사실은 네.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직도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유가족들은 원통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가 좀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글쎄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가의 정치 지도자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푸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근데 뭐 만나 주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법밖에 남아 있질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사 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고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특조위가 있었죠. 전부 다 그냥 진행 중에 갖가지 방해를 받거나 어떤 불충분한 조사로 마무리돼 버리니까 오히려 아쉬움이 더 커져 버린 거거든요. 오히려 안 하기만 조금만 못한 더 내용들이. 저쪽을 밀어붙이고 조금만 더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이제 번번이 그 막히고 차단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어떤 그 진상규명의 과정을 회복시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그럼 나머지 부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결국은 아직까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리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상당 부분 무죄로 나왔거든요. 대부분 선사만 주로 때려잡았다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은 뭐 거의 다 뭐 면접을 받았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보고 싶은 만큼 또 듣고 싶은 만큼 우리가 마음껏 기회를 허함으로써 이 문제는 자연스레 승화가 되는 건데 네. 스웨덴에 1992년인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대형 참사가 났는데 온 사회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통합의 계기로 만든 나라입니다. 스웨덴이. 우린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 분열로 가버렸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를 원하느냐를 한번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이런 진상 규명에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길 원하시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고 다시 한번 국민 뜻에 또 맡겨보는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거의 그 저 행사장 아직도 이제 주차장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아니라 추모공원을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입로 앞에 또 세월호 유가족들 폄훼하는 네. 그런 이른바 극우 단체들이 와가지고 계속 마이크를 크게 켜놓고 아이고, 뭐 여기서 여전히. 행사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매년 그랬는데 올해도 10년인데도 그분들도 10년째 와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방해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기억하지만 당시에 일베의 회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와서 세월호 단식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폭식 투쟁한다면서 맞아요. 피자 시켜 먹고 네. 치킨 시켜 먹고 이런 얼마나 음. 도대체가 무도한 인간으로서는 짓을 했죠. 할 수 네. 없는 그런 짓을 했던 그런 현장이 아직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걸 참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갈등의 문제로 특히 정치권이 오히려 더 그렇게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 보수 언론들이 더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지만 이것을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많은 유가족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뭐냐면 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참사가 터지면 모든 책임은 하위직들에게만 있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고위직들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맞는 뭐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이태원 참사에서도 똑같은 거고 결국은 다 면죄부 주고 끝나버리는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이런 질서가 계속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채원 참사 특별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거부권 행사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 입장은 그 5월에 본회의에서 이제 재표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뭐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사실은 이게 그렇죠. 통과가 네.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또 이제 이번이 그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다 보니까 주목을 더 받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도 오늘 메시지는 냈습니다. 이게 여야가 이 법안을 좀 합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네. 이 대통령 담화가 나오기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변화의 조짐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도 어제까지만 해도 받아야 된다는 의견들 외에는 없었거든요. 분출이 뭐 안철수, 있었죠. 네. 조경태 뭐 네. 이런데 오늘 보십시오. 갑자기 권성동, 김용태 등 나와가지고 아니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공수처 마무리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뭔 특검이냐.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참 듣다 보면 가소로운 게 뭐냐면 이게 최상병 수사가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간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한 명도 기소한 적 없고 수사 발표도 한 적 없어. 뭔 수사를 했다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수사가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재판은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이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보니까 벌써 작업이 들어갔구나. 그저께 조경태 안철수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벌써 손을 쓰기 상황 통계에 시작하는구나. 들어갔다. 네. 그리고 아주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더 막을 거야 이거는. 총선 민심이 있어서 뭐 좀 달라지지 않겠냐.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방송 토론 나간 국민의힘 패널도 다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 젊은 총선 끝나면 사람이고 다 받아야 된다 그랬어. 싹 없어요. 이제 다 이거 이제 틀어막기 이탈표 단속으로 이미 오늘은 바뀌었다니까요.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럼 이태원 특별법?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딱 보니까 108석 있잖아. 여기 108염주 있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99개 염주로 바꿨어야 돼. 108개가 아니라 108번뇌가 아니라 99로 그러면 바꿨어요. 저기 내가 보니까
반성 일주일도 못 가. 일주일도. 지금 일주일째였다 닷새째, 오늘이. 닷새째. 닷새째요. 네. 이미 오늘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지금 대통령실은 혁신이나 뭐 반성 이런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최상병 대책회의 하고 있어요. 저기. 네. 그리고 봐봐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절박하냐.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자가. 네. 그래가지고 말도 못 꺼내려고 나중에 거부권은 고사하고 이번 법안 표결 단계부터가 이탈표를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법률 수석실을 왜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수석실은 사실상 법무법인 용산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일단 미연에 통제를 하겠다. 어디부터? 사정기관부터. 그러면 검찰 통제를 확실히 하고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당신들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협조 안 할 거야?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예, 인사권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친윤 검사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검사장급들 다 인사가 끝났고 특수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비를 착착착착 해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당에 대한 단속인 거죠. 당신들 108명 있는데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이탈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관리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렇죠. 캐비넷도 열고 디넷도 열고 다 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범야 192석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움직여야 된다. 에? 그래서 뭐 작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생각과 태도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한데 뭐 첫 번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 두 번째 최상병 사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협력해가지고 하나씩 매듭을 지으면서 야무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내가 당신들한테 표준 보람이 있겠구나. 있어라는 네. 걸 느끼게 정치의 효능감 아 우리가 의석을 바꿨더니 저 사람들이 똑바로 일을 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다음에 또 당선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 못하면 완전히 아웃입니다. 22대 국회쯤 되면은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서 탄핵안 내려면 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아,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온다니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탄핵당하면 나만 죽냐? 국가 거덜날 텐데 이런 식으로 뻗땡긴다고. 이거 협박에 또 네. 뻗땡겨요. 네, 대상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총선 교훈이란 건 없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 총선 민심 교훈이라는 것은 일장 충몽이었네. 해초리건 몽둥이건 바뀌어야 간에 되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저쪽이 몽둥이 쳐들판이에요. 회초리도 저쪽이 들라 그래. 심판받고 회초리 맞아야 될 사람이 더 큰 몽둥이를 갖고 지금 나올 태세란 말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1차로 야당은 똑부러지게 우선 최상병 특검 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그 특검 정국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22대까지 이어붙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번에 원구성 협상에서도 일단은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어떤 거 숨을 고르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엉겨붙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 내줬잖아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내준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이런 우를 범하지만 않고 제발 좀 192석을 주었으면 그 본전 값은 하라 그렇죠. 이거네. 그래서 본전은 하라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국회의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분 또 뭐 해외 순방 갔어요. 이분도 자주 갑니다. 중요한 건 의장이 딱 앉아가지고 중립만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라고 국민 세금 들여서 국회의장 시킨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의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국회의장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임위 배분에서 네. 법사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똑부러지게 할 사람들 위주로 상임위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붙어줘야지. 안 그러면 정말 답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히려 우리를 국민을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전국이 완전히 반대되는 전국이 돼서 사정 정국을 만들고 언론, 야당, 공무원 다 때려잡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나서면 아니 그때 벌써 어디- 시작됐다니까.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공무원부터 이제 때려잡는 네. 거고. 음. 야당이 이제 내내 두고두고 때려잡겠다는 얘기고 일단은 내부의 적들부터 소탕할 거예요. 내부이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원 얘기하는 이번에 공식기가. 최상병 특검은 말이에요. 저기 그 여야 관계보다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하고 이 특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관심사예요. 맞습니다. 예. 야당은 너무 입장이 확고하기 확고하죠. 때문에 변수가 안 예, 돼요. 예.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제 숙주나물 사그러들듯이 지금 저기 특검 얘기 그냥 선거띠라고 그냥 막 떠들어놨는데 근데 모 언론에서는 오늘 20명 가까이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어. 전화 통화해봤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예. 아, 그러는데 그 20명 이러는데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가 거짓말같이 사라져. 봄볕에 잔설이 녹듯이 슬그머니 사라져. 슬그머니 사라져. 그래놓고 이제 그 또 다시 예전에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말입니다. 22대 출마 저기 다음 주면 다 끝나. 다음 주면 다 이제 전부 다 다시 다 돌아서. 근데 중요한 거는 180석이나 192석이나 200석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예. 200석이 돼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마이너스 8이에요. 그 이 마이너스 8을 플러스 8로 채울 수 있는 야당 대표들의 리더십, 정치력. 정치력 이게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또 이제 윤핵관들 앞세워서 대통령 눈치 보기 관리 모드로 들어가지만 막상 또 넘어올 때는 정신없이 넘어온다고. 그 2016년 그랬죠.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린 30명 정도 기대했는데 60명이 넘어와가지고 아우.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와? 이런 그 거예요. 거대 정당이 새로 생긴 거야. 예. 바른 정당이라고. 예. 못 보던 정당 하나가 뚱 나타나가지고 그때 주호영 대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야. 지금은 사실은 그런 정국을 만드는 야당 대표의 건강한 리더십이 아주 요구되고 중요한 때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얘기는 좀 그래 짧게라도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상정 그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녹색 정의당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잠시 이제 나가 있게 됐는데 적어도 정치 국회 현장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치를 그래도 기대하고 뭔가 좀 멋있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좀 의원님은 좀 어떤 각오로 어떤 준비들을 좀 하실 거라고 봅니까? 예. 이거 뭐 사실 저도 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순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려면은 앞에 진보 정당의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던 정의당이 비켜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새로운 길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오시라. 근데 이제 새로운 진보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21세기의 전 시민사회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후 유권자 운동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미 저 유럽 같은 데는 일반화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기후 공약을 내면 정파가 다르고 정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찍어줄 의향이 있다. 이걸 기후 유권자라 그래. 근데 이게 조직화되는 세계적 흐름이 나왔다는 거. 이건 거대한 전환이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사회 진보적 의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정의당의 길을 비켜주고 그 길로 어떤 그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진입해서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더 현대화되고 이런 어떤 걸 해라.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퇴진을 보면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87년식 그 진보도 여기서 일단은 매듭을 짓는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바뀐 의제를 가지고 새롭게 해라. 그런 점에서 저도 서포터 할 각오가 돼 있고 제가 뭐 전면에서 내가 뭐 주인공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서포터즈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 진보적 의제는 버릴 수 있는 의제들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인류 당면 과제가 그렇습니다. 일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김준우 대표가 왔더라고요. 아, 네.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나이가 아. 현장에서 유세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단 의석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의당 그동안 이제 세월호 유족들하고 함께 활동했고 또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과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어깨가 많이 처져 있긴 하던데 그래도 뭐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는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사실은 뭐 기후 말씀하셨지만 진보 의제는 여전히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그렇죠. 더 네, 첨예해지고 맞습니다. 특히 네. 노동 문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은 플랫폼 노동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층적인 문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담론과 의제는 차고 넘친다 진보 진영에. 그런데 네. 그거를 조직하고 실제로 일이 되게 만들고 협력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에서는 아직도 우리 정치가 좀 많이 미숙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정의당의 달마대사가 적극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못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우리는 그걸 도와야 되는. 네. 예. 우리는 대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돕는 이제는 그룹으로 이제 조력자로서 많이 예. 서포터즈. 서포터즈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되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지역구에서 뭐 8%, 7%, 8% 후보들이 꽤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던데 후원금 달라고 전화 오던데 뭐 그것도 앞으로 뒤처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 또 같습니다. 산더미 같은 네. 빚에다가 뭐 그 가게 그 보증금 빼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려움을 일단은 견디고 넘어서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당장 우리는 또 지옥 같은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다. 다른 당은 해체를 못 시키는 게 돈이 남아서 해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민생당, 국민의당 네. 아직 있거든. 아직도 있죠. 그 네. 있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산이 있으니까 해체를 할 못- 수가 없어요. 누군가 법적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당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반대요. 우리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무책임하게 또 떠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어떤 민생 사업이라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은 고생이고 정말로, 원외에서 예. 고생은 지금부터 새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예. 끝나지 않은 고난이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장남부와 함께 다양한 정치현을 깊이 있게 좀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과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